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사들의 저널리즘은 죽었다. 무슨 연예기획사 이벤트 같이 한다. 여론이 몰리는 쪽으로 기사를 집중하는 언론이 언론인가? 자신의 중심이 없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들의 정세에 기름이나 붓는 일을 한다. 국민들을 순간적으로 호도하기 위함인가? 언론이란 적어도 면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영혼이 없는 저널리즘은 국민을 그리고 국가의 여론과 지혜로움을 좀비로 만들어버린다. 시국의 분위기가 그렇다. 촛불을 보고 태극기를 보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가. 여기에 맞고 그름이 있을 수 있는가. 기각한들 못하고 인용한들 뭐할 것인가. 언론사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사법기관들도 언론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곤 한다. 촛불을 잡은 고사리 같은 손들 그리고 소년 소녀들의 염원이 과연 정권을 잡으려는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진정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의 권력 의지만을 고집하는가. 어제 저녁에 탔던 택시기사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받아 적어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정치하신다는 분들, 이게 고작 우리 택시기사분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0415번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극성 3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극성 2호를 발사를 했고 3호도 쏠 것인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3호가 아니고 2호를 쏘아 올렸다.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삿포로에 아시안게임, 동계 아시안게임이 있죠? 네, 그 삿포로 아시안게임이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리고요. 네. 그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 그 41명이 오늘 그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쇼트트랙 심석희 등을 앞세워서 14년 만에 종합 2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북한도 아시안게임에 이번에 출전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재로서는 그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 일본 정부가 국제 스포츠 관례에 따라서 북한의 입국을 허용했고요. 북한이 최근에 그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돼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네.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네. 또 현지 언론들은 그 북한이 쇼트트랙 5명, 피겨스케이팅 2명을 내보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수단이 한 7명 오겠네, 그죠? 네, 북한이 아무래도 동계 스포츠 쪽에는 소규모로 그 선수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스키 점프 대회 열렸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스키점프 월드컵이 열렸는데요. 네. 그 월드컵을 52차례나 제패했던 그 일본의 다카나시 사라의 그 우승이 유력하게 점쳐졌었고, 또 일본 기자도 그 40여 명이 몰려왔었는데요. 네. 그 오늘은 2위를 기록했고, 그 내일 다시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청취자분 한 분한테 스포츠 상식이 없다고 아주 그냥 지적을 당했는데, 괜히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다가는 또 지적을 당할 것 같은데. 뭐 저기 NFL이나 예. 프로농구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 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그 다카나시 선수 말이죠, 그죠? 네. 가미가와 출신이죠, 그죠? 네, 일본 그 북부 지방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키가 1m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네. 친구가 스키 점프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네, 그 다카나시 선수는 키가 152cm고요. 네. 몸무게가 45kg인데요. 네. 사실 그 체구가 작으면 유리한 게 아니고 또 키가 크면 또 유리한 게 또 스키 점프인데요. 네네. 또 이 선수가 노력을 통해서
그 도약하는 순간에 그 몸의 각도를 정확히 20도로 만들면서 네. 무게 중심을 낮춰서 또 여자 스키 점프 최다 우승 기록자로 현재 그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바르셀로나 축구팀 유명한 뭐 스페인 쪽이죠, 그죠? 네. 뭐 대패를 했다는 소식은 이건 뭡니까? 네, 그 바르셀로나가 오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원정 1차전에서 네. 0대4로 대패를 당했고요. 다음 달에 홈 2차전에서 5골 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그 8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4골이나 먹었습니까? 네, 그 오늘 그 바르셀로나에 또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 선수가 있는데요. 네. 또 메시 선수도 그 인간인지 오늘은 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리케 감독도 그 전술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선수의 어떤 슬럼프와 감독의 전술 부족, 이게 두 개가 만들어낸 그런 뭐 불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참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요즘 프로농구 쪽으로 가보면 이정현 선수가 화제인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모비스의 신인 이종현 선수가 그 예. 부상 여파로 그 1월 말에야 팀에 가세했는데요. 네. 최근 8경기에서 블록슛을 무려 23개나 기록하면서 네. 경기당 평균 2.88개로 그 이 부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또 이정현 선수가 양팔을 벌린 길이가 무려 2m 23cm에 달하는데요. 또 외국인 선수들의 슛을 잇따라 막아내고 있고 네. 그래서 또 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선수 유니폼 관련해가지고 배구 코트에서 조금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게? 네, 그 유니폼 논란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그 한국전력센터 강민웅 선수가 또 동료들과 달리 홀로 민소매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요. 네. 또 대한항공이 같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고 항의했고 그런데 경기감독관이 우왕좌왕하면서 네. 경기가 무려 20분 넘게 중단됐습니다. 예. 그리고 강민웅이 뜰 때 점수가 무효화가 되면서 1세트 점수 14대 12가 14대 1로 정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아무리 이거를 미리 좀 사전에 막아주시지 12점이나 낸 상태에서 11점을 빼버린다는 것은 경기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내용인데, 그죠?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또 경기감독관과 그 심판진의 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시청자들과 배구 팬들도 굉장히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배구는 모르겠는데 프로 배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그렇죠. 여론을 보면 민심을 알 수가 있죠. 데이터를 열면 또 여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그리고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9대 대선, 김정남 암살로 인해서 오늘 백승주 의원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안보 이슈가 새로 부각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시영 부대표. 안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예. 트럼프의 등장도 있고요. 예. 따라서 사드 논란도 재점화 예.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정권 교체 바람이 좀 거세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보수 진영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안보 이슈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슈가 거셉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안보 이슈라는 게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이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북한의 또 다른 이게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되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어떤 체제 문제라든지 불안정성, 도발 위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해서 네. 그것이 대선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영향 또 혹은 어느 정당 보수 진보의 유불리 이런 식의 이렇게 단순하게 구도로 나누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시영 대표하고 박시영 부대표하고 이상일 대표하고 대선 미리 보기 시간 듣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두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로 지지하는 상대방 후보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시고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같은 보수정당을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안보 이슈 사실은 이제 안보 이슈 전에 뭐 그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뭐 당의 이슈, 당의 인물들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안보 같은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최대한 이제 그걸 보수층 결집의 어떤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예전처럼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 보수가 유리하다. 뭐 국민들이 이렇게 뭐 단순하게 반응하진 않잖아요. 이제는 그런 문제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뭐 보수층에 조금씩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유리해지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박시영 부대표. 저도 뭐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 프레임을 안보의 프레임으로 물타기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이 보수층이 좀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커밍아웃을 통해서 보수층 결집 효과는 나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과거 역대 선거에서 늘 이런 안보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보수 진영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작동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2010년에 이제 천안함 사건 때 이 부분을 좀 그 선거 때 많이 이용을 했죠. 하지만 역풍이 좀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안보를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 폐쇄를 하는 걸 보면서 중도층들이 보수층들의 안보관 그리고 이 대북 문제를 다루는 어떤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선 후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누구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선 후보 중에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요? 지금 봐서는 뭐 딱히 어떤 후보가 대북 문제에서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국내 이슈로 좀 이렇게 연계시켜서 보면은 뭐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안보와랑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좀 두각을 나타낸 후보 중에는 좀 더 그 뭐 자기 진영,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설득 논리 위에 조금 더 유연한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뭐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런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어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딱히 누가 지금 대북 문제, 안보 문제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저도 뭐 그 비슷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사드에 대해서 뭐 추가 배치를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2대, 3대 추가 배치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뭐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어떤 대응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후보를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관한 이슈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개헌과 대연정이 중요한 것인지 뭐 어떤 아젠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중요하긴 한데 경제 능력, 경제 정책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 프레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누가 좀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준비된 후보냐 이것을 유권자들이 좀 꼼꼼히 따져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그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뭐 경제 전문가다 그러고 난 경제 자신 있다 그러고 일자리 내가 다 만들겠다 그러고 안보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사드 내가 배치하겠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한 분 빼고. 이제 그 검증군면이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토론회가 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중심으로 했고 네. 또 TV 출연도 주로 이미지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현안에 대한 논쟁만 했지 예. 정책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예. 이런 것들은 제시했지만 예. 아직 정책을 내놓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이제 뭐 예. 공식적인 출마 선언들을 하고 예. 뭐 경선국면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 비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박 부대표님 지적처럼 사실 뭐 경제 또 뭐 안보 뭐 개헌 이런 정치적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들이 그동안 별로 이렇게 변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지금도 사실 큰 줄기로 보면은 진보 진영은 성장이라는 담론을 수용하고 예. 또 보수 진영은 복지라는 부분을 뭐 분배 이런 부분을 수용하면서 예.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예. 결국 각 후보가 내놓는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네. 국민들도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매번 서로 목소리가 다른 뭐 안보 이슈 이런 거 가지고만 이제 쟁점화되는데 예. 그걸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심층 토론 같은 걸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네. 예를 들어서 뭐 각 당의 경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한 4명 내지 3명으로 압축이 되면 모를까. 그렇죠. 지금 뭐 서로 대권 도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추려져야죠. 추려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뒤에 이제 결국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뭐 길어야 2달이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기간이 검증하기에 충분한 기간인가. 또 이 질문은 안 던질 수 없거든요. 상당히 부족하죠. 예.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고 인용이 된다면 네. 60일 내에 모든 게 결정이 돼야 하고요. 본선 시간을 빼면 네. 결국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게 예선 때 예를 네. 들면 각 당 경선 때 좀 할 수밖에 없고 예. 본선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예. 박시영 대표가 보시기에 네. 지금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제 개헌 이슈가 사실 좀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오늘이었습니까?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전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원 그리고 김종인 비상대책 대표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제 조찬회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네. 대선 이슈에 개헌 이야기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조사를 해보면 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다뤄서 그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어떤 공감대가 나름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예. 때문에 개헌을 대선 전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예. 그렇다면 어떤 개헌의 모습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예.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할 텐데 예. 지금 환경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슈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장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모아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 상황으로 최근 이제 안희정 지사가 좀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될지. 그다음 이제 또 새로 터진 게 이 김정남의 피살로 인해서 네. 남북 문제 이 안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네. 개헌이 불거질 가능성, 예. 이슈화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아까 세 분이 만났다는데 세 분 다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나 대선 주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은 과거에는 좀 이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개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게 좀 각이 섰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내년 대선 치르고 나서 지방선거 때 그래서 개헌 그때까지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면서 네. 대선 전 개헌이냐 이후 개헌이냐 이거는 별로 이렇게 쟁점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5304번님이 아까 방송 중에 고작 택시기사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로 언급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작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택시기사분들 생각도 대충 이 정도의 수준까지 높아져 있다. 그 정치인들이 우리 이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다시 부연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센터 이상일 대표 그리고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